네, 안녕하세요. 풀쌤 주인홍입니다. 네, 오늘 그 10강 영어의 원리 이 책, 네, 첫 시간입니다. 그죠?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추를 정말 잘 끼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책 자체가 책 속의 책으로 되어 있어, 그죠? 네, 한 권이 더 있는 이 두 권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각 권마다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갖다 사시게 되면 그 맨 앞에 있는 머릿말에 머릿말 바로 다음에 그 공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숙지하시고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그 영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권이 어떻게 되세요? 1권이 문법의 원리, 또 2권은 영작과 회화로 되어 있는데, 이 문법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총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10강이라고 해서 열흘에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좀 1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한 3일에서 좀 길게는 5일 만에, 한번 쭉 한번 끝내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3일에서 5일 만에 문법의 원리 부분을 완전히 이제 다 통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질 게 여기에 나오는 예문을 가지고 제2권에서는 예문을 가지고 영작과 회화 연습을 하시겠습니다. 요 공부 방법이 대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제가 이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각 책의 맨 첫 번째, 머릿말 바로 다음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숙지하시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칠판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다시피 문장 순서의 논리, 일본식 영어의 틀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어가요,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그 방식이 참 좋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겠죠.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끼는 그런 그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왔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영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당히 많은 고전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뭔가 어떤 실용 영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영어가 학습이 진행돼야 되겠는데, 기존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헤어날 수 있는 어떤 요책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 풀쌤이 나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함께 이 풀쌤과 함께 새로운 영어의 세계로, 이제 새로운 영어라는 건 뭐예요? 막연하게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말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글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읽기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영어가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공부를 해도 10년만큼의 해석만 할 수 있었지, 실제로 말을 한다거나, 걔네들의 어떤 글을 쓴다는 것, 이걸 별로 이제 잘 알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영어의 원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 실용 영어의 체계를 제대로 잡아나가실 겁니다. 단순하게 문법이니까 또 기존의 어떤 문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잡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왔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잡힐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용 영어로서 말하기와 쓰기 요거까지 다 커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의 첫 시간이 되겠고요. 첫 단추를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문장의 5형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문장의 5형식. 아마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자, 그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책일까요? 전 세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영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책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거예요. 이 영어의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190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누가 발표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옥스포드 사전 아시죠? 그죠? 옥스포드 사전의 저자입니다. C.T. 오니언스라고 하는 분이 1904년도에 고등영어 통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네, 문장의 오형식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어의 어떤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그 형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오형식이 가장 이제 그 단순한 형태로 구분이 됐던 거였고요. 뭐 6형식, 7형식, 8형식 하다가 많게는 뭐 10형식, 15형식, 16형식, 뭐 25형식, 26형식 그래서 형식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영어학자인 그 호소에 이츠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딱 봤을 때, 일본의 어떤 그 말의 순서와 또 영어의 말의 순서가 굉장히 다른데, 이걸 접목시킨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형식들이 발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그죠? 5개의 형식으로 딱 구분해온, 바로 시티 오니언스의 어떤 오형식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그대로도 적용하지 않고요. 일본식 영어에 맞게 각색을 해서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917년도에 영문법 통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일본에 발표가 되게 되고요. 자, 그 문장의 어떤 오형식의 어떤 구조가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중등 영어, 중등 교육을 통해서 번지게 됐고요. 또 그 당시가 언제예요? 그 당시가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 일제, 그죠? 치하에 있던, 식민 치하에 있던, 강점기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합습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한 100년이, 거의 한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그죠? 1917년도에, 호소에이지기가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이 100년 동안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을 빨리 벗어나야지만, 털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실용영어로서 영작과 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틀에 아직까지 묶여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법이라고 하는 체계로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뭐 형법처럼 그죠? 법이라는 체계로서 문법을 대하다 보니까 이 문법이라고 하는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뭔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빨리 이 틀도 벗어나야 돼요. 이 문법이라고 하는 체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영어를 잘하기 위한, 그죠? 쓰기, 뭐 말하기, 읽기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정말 가장 기본 미천으로서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틀을 다 벗어나는 그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어의 발목을 잡는 과몰을 잡는 그런 그 걸림돌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영어의 문장의 순서의 체계를 지금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 왜 영어의 말의 순서는 우리말과는 달리 이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잡아나가겠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어질 계속 이어지는 강의들이 있어서 결정적인 미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단축 잘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써놨지만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말의 순서가 막연하게 우리말의 순서와 다른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그 의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밖에 나갔을 때도 그 의미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로 말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일컬어서 의미어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위치어라고 합니다. 위치어.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 어디에 놓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언어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영어 그리고 일본 영어가 실수를 했던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순서의 체계를 무시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순서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하는 그런 그 방법 차원의 접근이 되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의 순서가 가장 중요한 이 영어라는 언어를 위치어인 이 영어라는 언어를 순서를 갖다가 망각한 상태에서 우리말의 순서에 대입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또 일본말 같은 경우는 그 말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잘못되게 접근되어 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부분도
역시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문장의 오형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어떤 문장 구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오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의 문장을 갖다 보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필수 요소라고 하죠.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필수 요소를 내가 대답을 못하는 학생을 이 폴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네. 중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가 이건 다 하거든요. 네. 왜? 주입식으로 암기가 됐었으니까. 그죠? 네. 바로 뭔가면, 네. 여러분 다 알죠? 바로 뭐야? 주어, 또 동사, 목적어, 네, 보어.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문장의 필수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거꾸로 질문합니다. 네. 이게 네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한다면 모든 문장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니까 이 모든 문장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네.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왜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언뜻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영어에 상당한 고수예요. 많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왜 이 네 가지 요소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 네. 주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주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가 뭐냐? 그러면 문장의 주체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장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문장의 주체는 따로 있어요. 누군가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얘가, 이 동사라고 하는 얘가 바로 문장의 주체예요. 얘 때문에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장의 주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바로 이 동사를, 그죠? 이 동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거야.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거야. 네. 자, 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제대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또 주어라는 것도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 들어봤죠? 네,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의미상의 주어. 자, 좋아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것도 뭔가. 자,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이걸 갖다가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중문안방어 그죠? 네, 법이고 흩어져 있는 법으로서 학생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엮여가지고 뭔가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정말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이런 학생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법을 암기를 하고 그죠? 네,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영자가 폐하에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그냥 법칙이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법칙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의 영어의 문법의 체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영어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의 원형. 그죠? 또 뭐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라고 하죠. 동사의 ing형, 그리고 또 동사의 ed형,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네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요 네 가지를 일컬어서 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3강부터가 이제 준동사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물론 자세하게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의 본동사에 준한다는 거예요. 준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장의 본동사와 하는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 주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어요? 동사의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그죠? 좀 이따가 물론 영어의 어떤 순서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네. 마찬가지로 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준동사의 앞에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준동사의 앞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데, 자, 투부정사, 동사원형, 동사ing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말들로서 생긴 모습이 전혀 주어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 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자, for 플러스 목적어, 네. for 플러스 목적어. 예를 들어서 뭐 for him 그럽니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of 플러스 목적어. 아니면 그 소유격에 들어서 쓰기도 하고 목적어나 혹은 소유격죠. 네, his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자,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지만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뭐다? 이 준동사라고 하는 동사의 앞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해석을 주어답게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뭐뭐가 뭐뭐이라고 해서 얘기들은 네,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생긴 모습은 뭐 for him이라서 그를 위해서 같지만 의미상으로 해석을 주어답게 하라.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어쨌든 오늘 그 주어에 대해서 방금 봤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행하는 주체로서 동사의 앞에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그 주어는 바로 문장의 본동사의 앞에 있는 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의 앞에 있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동사라고 하는 것. 네. 오늘 그 공부할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영어는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의 순서를 결정짓는 결정권자가 바로 이 동사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동사의 개념이고요. 이 동사의 그 원리적인 의미를 딱 알고 나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을 형식을 주장하는 학자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괜히 그런 그 형식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학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건 3형식이다. 어떤 학자는 또 5형식이다. 어떤 학자는 뭐 8형식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여기에 우리가 괜히 놀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바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성질. 몇 가지?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그 준동사를 공부하고 뭐 등등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향후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가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건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네, 문장을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자, 제1번은 한국 공부했어요. 제1번 말한 거야? 동사의 앞에는 뭐가 있다?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동사의 제2번 성질입니다. 자, 동사에는 반드시 네, 주어, 동사만 갖춰지면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죠. 동사에는 제2번 성질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동작을 행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네. 미래면은 역시 미래형도 동사에 붙게 되어 있고, 그죠? 과거형도 동사가 형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요 제3번 성질이에요. 요 제3번 성질. 요걸 이해하고 나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체계는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3번 성질을 본다면 동사는 바로 뒤에 뭐가 나야 될지를 결정하는 식구 결정권자예요. 네.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올지를 결정하는 식구 결정권자인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와 보호가 바로 동사가 요구하는 식구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될지를 결정하는 식구 결정권자가 바로 동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풀쌤하고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식구들부터 볼까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네,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목적어야? 뭐뭐에게, 해석이 되는 거는 뭐뭐에게, 또 뭐뭐을,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우리가 목적어로 합니다. 근데 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간접 목적어다. 또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우리가 지적 목적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를 목적어로 합니다. 그죠? 네,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보어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인데 보어예요. 보충해주는 말이 안 되세요. 네,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을 하고 설명하는 네, 말. 그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데
자, 뒤에 목적어가 나올지 보어가 나올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동사에게 있어요.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까 그 동사의 그 식구 결정권이라고 했는데, 그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 문장의 그 복잡한 형식 구조 내에서 우리가 괜히, 그죠? 네,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룰루. 네.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 또 요즘은 시험도 나오지 않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 폴쌤이 한 20년 동안, 네, 영어의 참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네, 아직은 꼭 집어서 뭔가 해결책을 갖다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씩의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에 관련된 시험은 요즘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라고 그랬어요. 네, 얘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형성이 되는데 자, 동사는 몇 가지의 성질이 갖춰진다? 세 가지의 성질이 갖춰져야 돼요. 그죠? 바로 뭐야? 1번. 네, 1번. 주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영어는 위치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말인데, 자, 이 주어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동사를 행하는, 네, 행위의 주체. 동사를 행하는 행위의 주체. 이게 바로 주어예요. 그런데, 이 주어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문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또 제2번 있어야 돼요. 그죠? 동사는 제2번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동작을 언제 행했는가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동사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몇 번? 네, 제3번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동사의 제3번 성질은 바로 뭐다? 네,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할게요. 아까 식구 결정권이란 말을 했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풀어서 본다면 자, 동사의 뒤에는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이다. 그것도 자, 동사가 요구한 네, 순서대로 나가요. 여러분들은 딱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동사의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네, 어떤 형식에 근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의 뒤에는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이 나온다.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동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제일 궁금한 말부터 나와요. 그죠? 자, 그 제일 궁금한 말은 동사가 어떤 의미를 하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보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별로 어렵잖아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상황 설정만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이 요소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 우리는 이걸 비로소 문장의 기본 골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기본 골격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부사라고 하는 건 뭐야? 부사라고 하는 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미는 말인데 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뭘 꾸미는 말인가 하면 바로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 부사예요. 자, 근데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경우는 원래 써야 될 위치는 어딘가? 여기가 원래 부사가 써야 될 위치입니다. 네. 꾸미는 말들은 꾸미는 말 앞에 쓰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부사는 원래 동사의 앞에 써야 되지만 이 자리에는 부사가 쓰이면 안 돼요. 왜? 동사라고 하는 게 누구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앞을 지저분하게 누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네, 목적어나 보어 같은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물론 쓸 수 있는 부사가 있어요. 어떤 부사가 되는가 하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부사. 네.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부사. 가능합니다. 어떤 게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부정의 부사. 네. 부정의 부사인 not, never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빈도부사라고 해서 빈도부사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빈도를 나타내면서 뭐 항상 아니면 때때로 이런 식의 always, sometimes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이는 부사의 경우는 네, 이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사는 바로 여기 위치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일단 목적어나 보호가 위치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어떤 상황 설정을 딱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상황 설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한 상황. 내가 집을 갔어요. 내가 집을 갔는데, 엄마가 딱 째려보고 전화를 그래요. 야, 이 녀석. 난 알아. 이랬어요. I know. 이랬습니다. 요거 문장일까 아닌가?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죠? 이건 1번과 2번은 갖춰져 있죠. 주어이고, 그죠? 네. 또, 현재 동사, 네. 시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집에 갔는데, 무턱대고 엄마가, 이 녀석아, 난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문 팍 닫고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아시나 보다 하면서 밥 먹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지? 네? 엄마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봐야 돼. 자, 이게 바로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노다면 뭐가 나가네요? 노다면 뭐가 나가요?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 바로 뭐가 나간다? 을 하는 말이 나오겠죠. 엄마, 뭘 아시는데요? 이거? 네.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요소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문장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폴쌤이 얘기하면 참 많이들 알아들었을 거다 하고 넘어가면, 네. 또 이 폴쌤에 착각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맞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원래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못 맞추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등짝을 한 대씩 쳐맞습니다. 네, 등짝 한 대씩을 딱 하고 쳐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온라인 강의라서 동영상 강의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요 단계를 넘어서야지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좋아요. 자, I know 다음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I know 다음에, I know 다음에, if로 이끌린 문장이 나왔어요. 이 if로 이끌린 문장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 know 다음에 if로 이끌린 문장이 나왔다. 네. 뭐라고 할까요? 자, 3초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네. 많은 학생들이 네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랬죠. if절요, 조건절요, 가정법요. 네 이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네 if절, 조건절, 가정법 이게 아니라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순서와 중요한 위치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주어라고 하는 건 왜 주어다? 주어가 생긴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길이를 갖는 말이야. 근데 주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동사의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길이가 긴, 그래서 네, 문장의 구조를 갖춘 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위치어로서 동사의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I know 나는 뭐 나온다고 했어요? 나는 안다. 뭘 아는가?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네. 목적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어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길이를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if로 이끌린 문장 뭐라고 해야 돼요?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뭐 하는지, 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압니다. 네, 그가 뭐뭐 할지를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이 동사, 우리가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의 뒤에는 생긴 게 뭐가 됐든 간에 걔는 무조건 뭐예요? 목적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의 순서가 중요한 거로서 제 3번 정도의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이 옵니다. 이 자리는 if로 이끌린 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목적어로서 뭐 하는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서 I become 나는 되다 이랬어요. 이것도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지, 그지? 나는 된다. 문장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내가 뭐가 됐는지. 야, 우리 아빠가 드디어 되었어. 우리 아빠가 됐어.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빠가 뭐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됐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말. 이걸 뭐라고 해요? 보라고. 자,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요구하는 제일 궁금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궁금한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요 동사를 한번 봅시다. 나는 만들었다. 자,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만들었대요. 네. 나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아시겠죠? 어떤 구조인지. 네. 나는 만들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목적어 무조건 나와야 돼. 그치? 목적어 무조건 나와야 돼. 네. 자, 근데 엄마가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엄마가, 네, 폴쌤을 만들었대요. 내가 폴이야, 그죠? 네. 엄마가 오늘, 너희 폴쌤을 만들었단다. 이랬어요. 자,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지? 네. 이 make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이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이때는. 그지? 네?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 엄마가 도대체 폴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폴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폴쌤을 어떻게 만들었다? 네.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 때는, 자, 이때 보호로서 뭐 해플리가 쓰냐, 해피가 쓰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 보호로서, 그죠? 해피가 이제 쓰게 됩니다. 네. 이 뭐 해플인지 해피인지 이거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이 동사는 가장 동원 말이 목적어입니다. 하지만 목적어만 가지고는 문장의 성립이 안 되니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인 목적격 보호까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봅시다. 네, I made Paul이 아니라 이번에는 네, I made a pizza. 엄마가 피자를 만들었어. 그랬어요. 요거 문장이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엄마가 오늘 피자를 만들었다. 성립이 됐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문장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 뒤에 뭔가 다른 말이 나온다고 하면 얘는 뭐야? 우리 좀 전에 공부했어요. 문장의 구조가 완전히 성립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뭐죠? 바로 부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형태의 말이 나오더라도 얘는 당연히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어떤 그 형식에 맞추어서 1형식도 5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추어서도 물론 보겠지만 또 이 문장의 형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문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장들도요. 지금 방금 봤던 동사의 뒤에 3번 성질 동사에 대한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들이 순서대로 온다. 요거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틀을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알겠죠? 문장의 5형식이라는 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틀이 아닙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이 두 나라에서만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틀이고요. 이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형식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자, 문장의 그 5형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장의 5형식도 한번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책이에요. 그죠? 우리 식빵 영어의 원리. 이 책의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1강 부분이 특히 좀 많이 깁니다. 근데 우리가 1강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길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요. 묶여있을 필요는 없고, 그 1강 부분은 어차피 그 뒷부분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 구조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3일에서 5일 만에 빨리 끝내라고 그랬죠. 문법의 원리편은요. 그 다음에 영작과 회화편에서는 이 문장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문법의 전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쫙 훑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1강에서 나오는 요 예문들도 그때는 하나하나가 이제 제대로 보일 겁니다. 처음부터 보려고 한다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는 그 문장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 문장 구조가 약간 그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난이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런 그 어려운 문장들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를 해서 일단 넘어가 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정도의 난이도도 이제 나중에는 볼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회화편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의 예문 1번입니다. 예문 1번을 보시게 되면 그 주어의 다양한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한 문장 한 문장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괜히 파악할 필요가 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말의 순서가 중요한 위치어니까 바로 is라고 하는 동사가 본동사니까 이 동사 앞에 있는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구나. 주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지금 다양하고 길이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자, 왜 우리가 주어라는 걸 알아요? 바로 동사의 앞에 위치하니까 주어다. 그래서 주어는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주어로서 쓸 수 있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가시고요.
자, 쭉 넘어가시다가 또 이제 그 보면 15페이지 또 이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예도 분명히 또 개념 자체도 나중에 그 중동사 편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잡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그 전 과정을 하다가 논리체계를 빨리 놓은 다음에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상의 주어 이 중동사 앞에서 쓰이는 이런 게 의미상의 주어구나. 해석을 그녀가라고 하는구나.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녀가, 또 탐이.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구나. 또 이제 그 목적어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목적어의 마찬가지예요. 그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3번 예문부터 다양한 형태의 목적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영작과 회화를 공부할 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바로 이 문법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빨리 3일에서 5일 만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플랜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뭐였어요?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였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만큼이 목적어네.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생긴 형태나 길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동사가 요구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구나. 아까 봤죠? 그죠? I know의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if로 이끌린 문장도 목적어고 what으로 이끌린 문장도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 얘기인데 계획하다 그러면 계획하다 뭘 계획하지? 네, 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 전에 쓰이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길이의 말들을 우리가 목적어로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시기는 언제야? 이 책을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내고 난 시기에. 네. 그래서 한 3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보면 이 문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거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처음부터 당장 만들지 마세요. 네? 자, 보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요구하는, 그죠? 보호라고 하는 게 왜 있다고 했어요? 동사가 요구하는 위치에 있을 때 보호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했던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폴스의 맨 서두에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왜요? 모든 문장에 이 4가지 요소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필수 요소가 아니라 모든 문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소는 뭐예요? 주어라는 요소와 동사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어나 보호라고 하는 요소는 자, 동사의 식구들이에요. 동사가 요구할 때는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돼야 돼요. 동사의 제3번 성질에 위배되죠. 그죠?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요구하는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데 자, 그 자리에 목적어나 보호라는 요소가 나오지 않으면 문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요소가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 구조, 바로 뼈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동사라는 요소로서 3가지 요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골격을 보완해주는 요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8페이지죠? 18페이지에 골격을 보완해주는 요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를 문장의 뼈대라고 한다면 자, 그 뼈대를 뒷받침해주는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장도 뼈대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지 않고 뼈대와 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 이제 31번부터 보는 예가 형용사와 부사의 예가 되겠는데 자, 형용사와 부사는 그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문장의 뼈대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꾸미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사라고 하는 건 뭐다? 부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꾸미는 말인데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요소는 자, 꾸미는 말에 어디에 위치한다? 짧을 때는 앞에서 꾸며요. 알겠죠? 짧을 때는 앞에서 꿉니다. 하지만 형용사도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31번 예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관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 할 때 this 이거 짧죠? 이 보고서. 그래서 보고서의 앞에서 꿉니다. 또 새로운 정보 할 때도 new라고 하는 거 짧은 명사예요. 이럴 때는 명사의 앞에서 꿉니다. 하지만 물리학에 관한이라고 하는 relevant to physics. 이건 길이가 깁니다. 이럴 때는 자, 이렇게 길이가 길 때는 꾸미는 말에 앞에 쓰지를 못하고 뒤에서 써요.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야? 물리학에 관한 정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네. 양식어과 관련된, 양식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때는, 꼬이는 말에 앞에서 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위치도 이제 파악을 했네요.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위치로 약간 이제 파악을 했죠. 바로 부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위치한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요?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해야 돼요. 그죠? 네. 원래는 동사의 앞에서 써야 되지만, 동사의 맨 뒤에 위치한다. 또,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는, 네, 그런 그 부사의 경우, 그런 경우는 꾸미는 말에, 바로 원래는 앞에 위치하는 게 정상이지만, 길이가 길 때는 어디? 길이가 길 때는 꾸미는 말에 뒤에서 위치를 해야 됩니다. 네. 요게, 영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체계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제1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1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그죠? 네. 이 동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도 필요가 없고요. 또 자동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사가 우리가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로 나누는데, 네.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보호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동사를 또 크게 나눠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죠? 네. 타동사라는 동사는 어떤 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성립되는 동사. 그에 비해서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뒤에 목적어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뒤에 그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이도 완전히 문장이 성립이 되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는 1형식으로 하고 분류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뒤에 목적어나 보호가 없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동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 가다, 오다, 뭐 달리다, 걷다, 뭐 살고 있다, 누워 있다, 앉아 있다, 서 있다 이런 말들은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따로 필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상황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빠 오셨다. 네, 폴아 아빠 오셨다 이랬어요. 아빠가 오셨다. 네. 뒤에 뭔가 필요한 말이 있습니까? 아빠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또, 아빠는 무엇을 오셨나요? 이런 목적어나 보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빠 오셨다. 이 주어와 동사가 가지고 완전히 문장이 성립이 되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I'll go on a picnic. 네, 영어를 보십시오. 네, 나는, 소풍 갈 거야. 자, 이걸로 문장이 성립되었어요. 그죠? go on a picnic이 소풍 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길이가 좀 긴 동사입니다만. 네. 나는 소풍 갈 거야. 이걸로 문장이 성립이 됐지, 그지? 그러면, 자, 영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소풍 가긴 가는데 너와 함께 간다. 또,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간다. 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소풍 간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 되겠어요. 네. 자, 문장의 형식 내에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문장의 형식에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비해는 동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는 보호를 요구한다. 이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보호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보호라고 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충해주는 이 보호의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형태와 형용사의 형태가 바로 보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네, 명사가 보호로 쓸 때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요. 직접적으로 누구나 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 명사가 보호로 쓸 때는 얘는 수와 격이 일치하는, 네, 수와 격이 일치하는 동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숫자가 하나면 보호도 하나라 돼요. 숫자가 맞아야 되고 또 주어가 사람이면 보충해주는 말도 역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격도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또 형용사보호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보호라고 하는 건 얘는 성질이나 혹은 상태를 설명하는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자, 이걸 우리가 형용사보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보호를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아저씨를 이제 상황 설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군 줄 알아? My name is 하면서 아저씨가 도망가 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궁금하면 아저씨 쫓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아저씨 잡았어요. 네. 뭐라고 물어봅니까? 물론 제일 궁금한 게 왜 내 뒤통수를 깠습니까? 이것도 궁금하겠지만 일단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부터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한다면 나의 이름은 이다. 이게 뭐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저씨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이름을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돼. 그지? 그게 바로 보호란 말이야. 그런데 자, 명사보로 쓰면 직접적으로 설명한 말이니까 수화격이 일치하는 동적이 되겠고 형용사보고 쓰면 성질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서 자, Paul is 이랬어요. 요건 문장의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is라고 하는 이 동사는 뒤에 보호를 반드시 요구하는데 자, Paul은 이다 뭐래요? Paul은 a rapper. Paul은 래퍼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는 폴이 래퍼라고 직접 설명하니까 폴과 래퍼는 어때요?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동적이 됩니다. 수도 일치하고 또 역시 래퍼도 사람이니까 폴도 사람, 래퍼도 사람이니까 자격도 일치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또 Paul is 다음에 형용사가 보로 쓸 수도 있어요. Paul is kind 하면 이건 뭐야? 폴이 친절하다 그래서 이때는 폴이 친절한 뭘 설명하는 거야? 폴이 친절한 이때는 성격,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Paul is happy 하면 뭐야? 이때는 폴이 행복하다 그래서 폴이 행복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이때는 폴이 행복한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태는 이렇게 있지만 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쓰이고 싶을 때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동사의 3번 성질에 의해서 동사가 필요로 한 자리에 필요할 때는 바로 이런 형태의 보호가 쓰여야 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와 또 명사 형태가 보로 쓰인다. 그래서 아까 보로서 내가 폴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 때, 그죠? 그때는 행복하게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해피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때는 해피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의 보호가 쓰인다. 이것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예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이 책의 제 2권에서 자, 1권과 2권 차이가 바로 뭐예요? 2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특히 1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제 1강 같은 경우가 좀 예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문들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예문들은 나중에 준동사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고 등등 몇 가지를 공부하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체계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들을 이제 더 볼까요? 문장의 5형식의 책입니다. 삼형식. 또 삼형식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완전히 이 동사는 목적어만 나오면 문장이 성립이 되는 동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4형식의 수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에게, 을의라고 해서 이거 4형식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나는 그런 동사가 4형식의 동사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형식의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나의 블로그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어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내 블로그가 나를 만들어? 말이 안 됩니다. 자,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자, 동사가 요구하는 궁금한 말, 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자, 명사가 보고 쓰면 뭐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명사가 보고 쓰면 직접적으로 설명하니까 수와 격이 일치하는 말. 또 나는 나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때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놓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보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호가 되세요. 자, 그 외에도 또 명사나 형용사의 보호 외에도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보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머지 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충분히 본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5형식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의 형태로서, 네. I am fond of listening to music. 네.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자, 요 문장은 몇 형식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I'm fond of listening to music 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이거는 이 형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형식이 맞아요. 알겠죠? 또 요 문장은, 아니야. 이 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이야. 라고 하면 삼형식이 또 맞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동사를 갖다가 I am, M을 동사로 보게 되면,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얘를 동사로 보게 되면, 나는 이다.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면, 자, 이 뒤에는, 보호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이 형식이다. 주어, 동사, 보호 형태로 맞춰진 이 형식이다.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자, be fond of라고 하는 것은, 네, be fond of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자, 나는 좋아한다.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이 돼야 돼. 안 되지. 이 뒤에는 뭐 하나요? 뭘 좋아하지? 이 동사가 요구하는 말이 목적어를 요구하니까,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된 삼형식이야. 라고 정하면 그 사람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이 이형식이다, 삼형식이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굳이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죠? 최초에 1900년대 초반에 바로 이 호소의 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영어의 그 말의 순서가 일본말이나 한국말과 순서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네, 이 순서를 갖다가 아예 그냥 딱 정형화해서 암기를 시켜버리면 참 편하겠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네,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체계로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무수히 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가 처음부터 발목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의 제3번 성질. 동사의 뒤에는 동사가 요구하는 가장 궁금한 말들이 순서대로 나온다. 그래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문장의 골격 구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요거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 문장의 오형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많은 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앞으로 정형화된 틀에 박혀있는 문법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어가 써먹을 수 있는 실용영어의 체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폴쌤이 이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